네, 희년함께에서 상임대표 맡고 있는 김덕영입니다. 자료집의 그 제안서는 전 대통령 토지였고요. 지난 12월에 이직을 하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맡게 된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희년함께는 올해가 40주년인데 성서의 희년 정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에게 정당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에서 이 정신을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세 제도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의 문제의식은 전세 제도가 과연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전세 제도가 어, 일부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주거비를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 대출이라든지 보증 보험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전세를 활성화시키는 인센티브가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커졌고요. 또 일관된 정부의 흐름이었고 이로 인해서 전세 대출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거의 100%가 넘어가는 깡통 전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50에서 40% 이렇게 매매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90%에서 10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때문이었다. 근데 이런 전세 제도가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에 다 리스크가 큽니다. 보시면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전세 보증금이 충분한 자산도 없고 그런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표기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바로 전세 대출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죠. 주택가격 하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주택가격 하락기인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그 깡통 전세 사기 속출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가나요? 네. 예, 그래서 대안으로는 좀 연착륙을 위한 대안으로는 DSR 제도가 있는데요. DSR은 예를 들어서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그 주택의 매매가만을 평가하는 대출만을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포함해서 그 신용대출을 다 포함한 것으로 리스크를 체크하는 건데요. 여기에 전세 자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행들이 리스크를 자기가 떠안기 때문에 되게 무리한 대출이 나가지 않고 심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깡통 전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보험 보호 한도도 현재 90%에서 70% 하향 조정해서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현재 90% 육박하는데요. 70%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돼서 주거비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안 되네요. 예, 그다음에 부담 가능 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한 청약 제도가 개편돼야 된다. 분양 주택의 로또화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네. 그래서 소유권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소유한 사람과 소유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지분 공유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분을 가지고 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CLT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을 공유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매매 그 주인이 그 집주인이 다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주택 상승기에 그 이득을 다 가져가니까 투기 수요가 더 몰리게 되죠. 그래서 주택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수익과 손해를 대출을 받은 은행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투기 수요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건물만을 임대하는, 건물은 자기가 갖고 토지만 임대하는 그런 주택을 말하고요. 지속적인 분양가 가능 주택.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가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양, 첫 분양받은 사람한테 수억의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부담 가능 주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유세 강화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인데요.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주택의 투자 상품 성격을 약화시켜야 된다.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필수재고 모든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넘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세의 지금의 공시가격이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이것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표가 아니고요.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가표로 설정할지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가액 비율은 시행 세칙이에요. 시행 규칙이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세라는 거는 국민의 정당한 어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하고 있죠. 행정부 마음대로 보유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중심의 보유세제 원칙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토지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시켜서 토지에 보유세를 매겨야 된다. 저희는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유세 정책들이 땅이 아닌 땀의 가치가 노동을 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토지권과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연착륙 세부 정책들을 이성영 전 센터장이 잘 정리해 주셨고요. 요거에서 좀 확장되는 것이 이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토지 배당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거는 더 직관적으로 토지의 권리가 일부 특정 토지 주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주 시민들에 있다는 것을 체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권 강화를 위해서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소유권의 다변화 형태, 공동태 토지 시탁 이런 것도 외국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토지권과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 문화 캠페인이 정말 강력히 필요합니다. 지금 서두에 공동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지금 구조기 때문에 민의를 모을 수 있는 아래서부터의 운동이 너무 필요하고요. 후면 함께는 요 운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가 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나왔는데 앞으로는 토지자유연구소하고도 긴밀히 좀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